오늘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1강, 네트워크 관련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보통신기기, 서버나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등을 연결하는 걸 말하고요. 이제 한 장비에서 다른 장비를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정보나 자료를 전달하는 조직이나 망을 의미하고, 이제 이로 인해서 정보랑 자료, 자원의 공유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인터넷 개념을 보자면 전 세계 수많은 랜과 웬들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집합체입니다. 랜은 근거리고요. 웬은 50km에서 원거리 통신망입니다.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연결된 네트워크 간에는 서로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징은 하나의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크롬,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을 합니다. 인트라넷은 회사에서 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마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회사 직원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반대로 엑스트라넷은 기업의 인트라넷을 그 기업의 종업원 이외에도 협력회사나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범위에 따른 네트워크 분리는 랜과 웬으로 나눌 수 있는데, 랜은 한정된 좁은 지역에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랜 구성 장비로 스위치, 허브 등이 있고요. 웬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로 멀리 떨어진 곳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관리는 그 ISP 업체가 담당을 하고요. 구성 장비로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라우터가 두 대가 있고, 이 사이를 웬이 넓은 지역 연결하는 네트워크, 웬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스위치, 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킹 방식의 90% 이상이 바로 이더넷 방식인데요. CSMA, CD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대충 알아서 눈치를 통신하자는 개념입니다. 토큰링은 옆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이고요. 한 네트워크상에서 오직 한 PC, 토큰을 가진 PC만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면은 바로 옆에 PC에서 토큰을 건네주는 방식이지요. 토큰을 가지고 있는 PC가 전송할 데이터가 없다면 토큰을 다시 옆에 PC로 전달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밑에 보시면 A에서 D로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하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A와 B는 충돌을 감지하고 재전송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토큰링 방식은 옆에 PC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두 명이 있고, 위에는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무선 랜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캡처한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기술이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오고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의 총칭을 의미하는데요. 컴퓨터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케이블에 실어 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선 랜은 전파로 데이터를 실어 나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랜은 기업이나 조직,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 존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유선 랜과 전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랜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랜 스위치란 랜 스위치는 랜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기입니다. 작동 원리는 네트워크 OSI 참조 모델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계층 구조로 나누어서 정량 모델로 요즘은 통신 계층 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위 계층, 물리 계층부터 상위 계층, 전송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1계층은 물리 계층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의 재질이나 커넥터의 형식, 핀의 나열 방법 등 물리적인 요소를 모두 규정합니다.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직접 연결된 기기 사이의 논리적인 전송로를 확립하는 방법을 규정.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동일 또는 다른 네트워크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주소와 경로의 선택 방법을 규정합니다. 4계층은 전송 계층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상대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5계층은 세션 계층인데요.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논리적인 통신로의 확립과 연결 끊기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6계층은 표현 계층으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통신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규정을 하고요. 마지막 7계층은 응용 계층이고요. 애플리케이션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정을 합니다. 참조 모델 보시면 하위가 물리 계층, 1계층부터
계층부터 상위로 올라갈수록 실계층, 응용계층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프로토콜은 해당되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5계층까지는 동일합니다. 4계층은 TCP와 UDP가 있고요. 3계층은 IP, ICMP, ARP가 있습니다. 2계층과 1계층은 이더넷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프로토콜은 알아볼 건데,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통신 규칙을 의미합니다. 프로토콜의 역할은 데이터의 캡슐화와 캡슐 해제화를 하는 것인데요. 네트워크 통신에서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을 넘어설 때마다 데이터를 캡슐에 넣거나 꺼내게 됩니다. 보시면 하위가 2계층부터 시작되죠. 위에가 5, 7계층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UDP, DCP 헤더 추가, IP 헤더 추가, 이더넷 헤더 추가, 이렇게 캡슐이 좀 더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은 OSI 1계층과 2계층 기술 구성인데요. 유수한 네트워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더넷을 사용합니다. 이더넷은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프레임에 처음을 나타내는 프리앰블과 목적지, 수신자와 출발지를 나타내는 헤더, 비트, 오류 체크에 사용하는 FCS,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추가해서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더넷은 맥 주소라는 48비트로 된 식별자를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로 식별을 합니다. 그림 보시면 프레임 구조인데요. 프리앰블, 목적지 맥주소, 출발지 맥주소, 타입, 패킷, FCS 1계층 이루어져 있고 위에가 3계층 패킷, 여기까지가 이더넷 헤더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맥주소인데, 맥주소는 데이터 링크 2계층에서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48비트로 된 식별자고요. 8비트마다 하이픈이나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16진수로 표기를 합니다. 상위 24비트는 전기 및 전자관계 기술자 단체 미국 전자학회의 기기의 제조업체별로 할당한 제조업체 코드라고 하는데, 해당 코드로 제조업체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하위 24비트는 제조업체가 기기별로 고유한 값을 할당한 코드로 이제 NIC에 해당되는 맥주소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값입니다. 이제 맥주소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로 지금 표현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이 부분은 상위 24비트는 제조업체 코드로 부르고 뒷부분은 하위 24비트 여기 제조업체 내부 코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인데 이제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흔히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라고 부르는 것이 NIC입니다. 스위칭을 볼 건데요. 네트워크 스위치가 데이터 패킷 내에 포함된 주소 정보에 따라 해당 입력 패킷을 해당 출력 포트에 빠르게 접속시키는 기능을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네트워크 스위치가 수행하는 프레임 전송을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실 건 한번 네트워크 스위치를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걸 볼 건데, L2 제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기로 랜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레이어는 계층을 의미하고 해당 계층의 장비는 해당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주고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프레임이 들어온 랜 포트 번호와 그 프레임의 출발지 맥 주소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억을 하고 불필요한 프레임 전송을 막고 이더넷 네트워크 통신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랜 포트와 출발지 맥 주소의 테이블을 맥 주소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맥 주소 테이블인데요. 맥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포트 번호가 1, 2,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터넷 프로토콜 IP인데요. IP는 그 4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제 IP 헤더에 붙여서 패킷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IP 헤더는 여러 필드 값, 버전, 헤더 길이, 프로토콜, 출발자 IP 주소, 독자치 IP 주소가 들어가고요. 보시면 이렇게까지가 IP 헤더로 속하고 그 다음 세그먼트 3계층, 4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IP 주소라는 32비트로 된 식별 범위를 사용해서 PC를 식별하는데 IP 주소는 8비트마다 점으로 구분하고 10진수로 표기합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분리 및 구분을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32비트로 된 값과 세트로 사용합니다. IP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로 분할된 네트워크부와 호스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부는 네트워크 자체를 나타내고 호스트는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을 나타냅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연속된 1의 값이나 연속된 0의 값만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1의 값을 가지는 부분을 네트워크 부라고 하고 0의 값을 가지는 부분이 호스트 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P 주소가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가 1이 되는 부분이 네트워크 부분이기 때문에 192.168이 네트워크 부분, 1.1 부분은 서브넷 마스크가 0인 부분이기 때문에 호스트부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1의 개수로 IP 주소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라면 네트워크 부분은 192.168.1까지가 되고 나머지 1이 호스트부가 됩니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IP 주소 자체가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인데 원리는 서브네팅을 찾아보면 됩니다. 한번 서브넷 마스크 계산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라우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팅은 그 라우터가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제 독립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한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인데 이제 L3 장비이기 때문에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패킷을 전송하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은 목적지 네트워크와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 보내야 할 곳의 IP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호프이 있는데 패킷이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가기 위해 도달하는 다음 라우터를 의미하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치는 라우터 개수를 홉스라고 합니다. 라우터는 패킷을 받으면 해당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와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 네트워크를 대조를 해서 해당 IP 주소가 있으면 패킷을 전송을 하고 없으면 패킷을 폐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종류에는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이 있는데요. 정적 라우팅을 보겠습니다. 정적 라우팅이라 수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으로 목적지 네트워크와 넥스트 홉을 하나하나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라우터에 대해 라우팅 설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정을 알기 쉽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동적 라우팅은 인접하는 라우터들이 라우팅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됨과 장애 내구성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부터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맥 주소와 IP 주소를 협조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와 논리와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인 주소 맥 주소와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대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3계층부터 받은 패킷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케이블로 흘러보내야 하는데 이때 출발지 맥 주소는 자기 자신의 NIC에 쓰여있는 맥 주소라서 알 수 있지만 목적지 맥 주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ARP를 이용해서 IP 주소로부터 맥 주소를 구할 수 있는데 과정은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 ARP 테이블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는 수집된 ARP 테이블을 참고를 해서 프레임을 만드는데 다른 네트워크 간 통신은 기본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ARP에서 조회를 해서 목적지 맥 주소로 등록을 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는 자신 이외의 네트워크로 갈 때 사용하는 출구가 되는 IP 주소입니다. 보통 방화벽이나 라우터의 IP 주소가 기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IP 주소는 목적지까지 바뀌지는 않지만 맥 주소는 NIC를 경유할 때마다 바뀝니다. TCP와 UDP를 볼 건데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데 IP와 함께 TCP, IP라고 불리고요. 4계층,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TCP는 데이터를 송신할 때마다 확인 응답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어서 통신의 신뢰성을 높이고 웹이나 메일, 파일 공유 등과 같이 데이터를 누락시키고 싶지 않은 서비스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UDP인데요. User Datagram 프로토콜로 TCP랑 함께 데이터그램으로 알려진 단문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만 보내고 확인 응답과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통신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DNS와 VoIP 등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TCP와 UDP 모두 포트번호로 서비스를 식별하는데요. 두 프로토콜을 구분하는 주요한 차이는 통신의 신뢰성이나 신속성이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TCP 또는 UDP 헤더를 추가를 해서 TCP 세그먼트나
UDP 세그먼트가 만들어집니다. 포트 번호는 그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6500, 65,535까지 숫자로 범위에 따라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세그멘트를 만들 때 해당의 출발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로 들어갑니다. 요 1023번까지는 알려진 포트라고 해서 웹서버나 메일서버 등 일반적인 서버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요청을 대기할 때 사용을 하고요. 1024, 49,151번까지는 등록된 포트라고 해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서버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 서비스 요청을 대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65,535번까지는 동적 포트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대해 요청을 보낼 때 출발지 포트로 랜덤으로 지정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NAT와 NAPT, 이제 기업이나 가정의 랜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IP 주소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IP 주소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프라이빗 IP 주소와 글로벌 IP 주소를 1대1로 연결을 해서 변환을 합니다. 하나의 프라이빗 IP 주소와 하나의 글로벌 IP 주소를 연결하는 건데요. 주로 서버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 사용합니다. 랜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할 때는 출발지 IP 주소로 변환을 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랜으로 연결할 때는 목적지 IP 주소를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 NAPT인데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 트랜슬레이션. 이제 NAPT는 프라이빗 IP 주소와 글로벌 IP 주소를 N 대 1로 연결을 해서 반환을 하고 랜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 출발지 IP 주소뿐만 아니라 출발지 포트 번호도 같이 반환함으로써 N 대 1 변환을 합니다. 하나의 포트 IP에 포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N 대 1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 통신이란 두 장치 사이에 다양한 전송 매체들을 통한 데이터 교환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통신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송신자. 세 번째는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수신자. 네 번째는 메시지의 이동 경로인 전송 매체. 다섯 번째는 규칙인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보시면 데이터의 흐름인데요. 이제 두 장치 간의 통신은 심플렉스, 헬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심플렉스 방식은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전송되는 것을 말하는데 헬프 듀플렉스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양방향으로 전송될 수 있는 방식. 마지막으로 풀 듀플렉스는 데이터가 항상 양방향으로 전송이 다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통신이 가능한 장치들이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고 이 장치들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PC, 노트북, 휴대폰 등 호스트가 될 수 있고 라우터나 스위치, 모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종류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P2P, 통신하는 PC가 동등한 계층으로 각자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되는 구조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크는 통신을 주고받는 PC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 서버로 나눠지는 네트워크입니다. 마지막 네트워크 범위인데요. 랜은 가까운 거리에서 소수의 장비로 연결된 네트워크. 마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은 이제 랜보다 큰 지역 단위 네트워크, 도시 단위고요. 웨는 국가 이상의 넓은 단위의 네트워크입니다. 연결 종류는 아까 얘기드린 포인트와 멀티 포인트인데요. 링크 하나로 이제 다른 PC로 연결할 수 있고, 멀티 포인트는 이제 여러 대의 PC가 구간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폴로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컴퓨터의 네트워크의 물리적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메시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장치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 풀 커넥티드 메시 토폴로지, 그을 수 있는 선을 다 그어놓은 형태로 케이블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통신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등 이제 튼튼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이제 파티어웨이 커넥션 메시 토폴로지인데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그만큼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부분적인 partially connected mesh.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폴로지 종류의 두 번째 스타 토폴로지입니다. 허브에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는 버스 토폴로지인데 양끝이 연결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 PC에게 토큰을 전달하는 형태로 한 타이밍에 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데이터가 충돌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시에 토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느립니다. 보시면 그림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버스 토폴로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트리 토폴로지인데 광역 통신망에서 사용이 되고 맨 네트워크랑 이게 지금 트리 토폴로지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프로토콜은 송신자와 수신자 모든 중간 장치들이 효과적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으로 통신이 간단할 때는 하나의 프로토콜만 필요할 수 있으나 복잡할 때는 여러 계층을 나누고 여러 계층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에서 가용되는 프로토콜로 상호작용하는 모듈로 이루어진 계층적 프로토콜로 각 계층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레이어 1에서 5까지 볼까요? 레이어 5 어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메시지나 네임이고 4는 트랜스포트인데 유저 데이터그램 세그먼트 포트 넘버가 해당이 되고 레이어 3은 네트워크 계층으로 데이터그램 물리 주소 IP가 해당이 됩니다. 레이어 2는 데이터 링크 프레임 물리 주소 링크 그리고 레이어 어드레스 그리고 레이어 1계층은 피지컬 계층으로 비트, 피지컬 레이어 또는 주소 X, 비트 교환 쪽이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기가 소스 A, 여기가 데스티네이션 B, 그러면 링크 A, 2, 3, 가운데는 라우터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부터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오면서 필요 정보가 붙습니다. 스위치는 레이어 2, 라우터는 레이어 3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넷을 보겠습니다. 이더넷은 네트워킹의 한 방식이고 제록시, DEC, 인텔이 공동 개발해서 이제 이 기관에서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더넷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제 이 표준으로 채택이 된 게 이더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CSMA, CD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현재 사용 중인 네트워크 방식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한번 CSMA, CD는 뭘까요? 이제 Carrier Sense Multiprocess, Collision Detection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방식으로 통신하고 싶은 PC나 서버가 먼저 네트워크상 통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통신을 한다면 통신을 보내지 않고 통신이 없으면 데이터를 보내서 통신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와이파이입니다.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한 기술로 IEEE 802.11 기반으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주파수 대역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론상 반경 500m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